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내신 전문가 더에듀 프리미엄 국문사회사학 담당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이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제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더에듀 프리미엄 문사철 유진. 아시겠죠?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 복습할 거고요. 문제 풀어보니까 어때요? 어렵죠?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좋은 자료를 그래도 드려야 되니까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기출문제로 출제한 숙제를 드린 거예요. 고등학교 기출문제라고 하니까 갑자기 다들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 그래서 하이 클래스에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뭐 내신 앞두고 또 풀어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공부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냥 뭐 그래라 하는 친구들은 뭐 유감인 거고. 어쨌든 우리는 복습을 지난 시간 배웠었던 걸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들어갈 부분이 1890년대인데 1894년, 95년, 96년, 97년 이렇게 4년을 배울 거예요. 몇 년? 4년. 여러분들 가불병정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가불병정. 띠는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들어본 적 있죠? 그치? 그래서 1894년부터 가불병정, 오미, 신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앞에는 연호고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요거 다 하고 나서 이 사이사이에 있는 이야기 하겠지만 가보개혁 그리고 의미개혁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의병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국권피탈 과정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부터 복습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까요? 혹시 지난 시간에 뭐뭐 배웠는지 기억나는 사람? 아주 좋아요. 가장 첫 시작은 흥선대원군의 대내정책과 대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내정책에 들어가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지. 일단 첫 번째, 세도정치, 그렇지, 타파, 축출. 정조의 조카, 순조에서부터 헌종, 그리고 철종. 두 사람 모두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1863년에 철종이 나라를 떠나게 되면서 1863년에는 헌종 사후에 왕위 후보 중에 있었던 이하응의 아들 이명복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때 이제 세도 정치라는 게 어린 왕, 실권이 약한 허수아비처럼 왕을 앞에다가 세워놓고 실질적인 정치는 특정 가문들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 특정 가문, 어떤 가문이 있었죠? 그렇지, 안동김씨, 풍양조씨, 반남박씨. 그 중에서 이제 안동김씨 세력들이
순조 때 김조선을 비롯했었던 안동 김씨 세력들이 실권을 장악했었고, 헌종 때는 풍양 조씨, 철종 때는 다시 안동 김씨 세력들이 정권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이들은 특정 가문이기 때문에 왕은 아니란 말이야. 이 세도 가문들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양난 이후에 최고의 권력 기구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 맞아, 비변사였어. 변방의 치안을 방비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중종 때와 명종 때 삼포외란과 의묘외변을 겪으면서 상설화를 시켰었던 기구가 바로 변방의 치안을 방비하기 위한 임시군사기구. 이 비변사를 권력기구화 시켜가지고 특정 세도가들이 비변사를 장악했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한 부분만 더 짚고 넘어갈게. 안동 김씨 세력들이 정권을 주도했었던 순조 때와 철종 때 농민봉기가 일어났었는데, 가장 먼저 순조 때는 서북 지역, 서북이면 어느 지역이야? 평안도죠. 그렇죠?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면서 몰락 양반이었었던 홍경래를 비롯한 광산 노동자들과 신흥 상공업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창장강 이북 지역까지를 다 차지를 하게 되며 약 5개월 정도를 장악했었던, 끝내 정주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끝이 났었던 그 난은 무엇이었다? 그렇지, 홍경래의 난. 홍경래의 난이 되겠습니다. 자, 전국으로 확산되었었던 조선 후기 세도 정치기에 농민봉기도 있었는데요. 특히 경상남도 지방 진주와 단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몰락양반 유계춘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었었던 경상 우병사였었던 백낙신의 부정부패에 들고 일어났었던 봉기는 무엇이었다? 임술 농민봉기. 이 임술 농민봉기 때 하도 조선 후기에 농민봉기가 많이 일어나니까 농민봉기를 조사하는 임시관직이 있었어, 얘들아. 그 임시관직의 이름이 바로 안핵사인데, 이때 안핵사로 파견되었었던 인물이 바로 박규수라는 인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임술 농민봉기 때 백성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봉기가 자주 일어나? 조선 후기 사회 모습이 어떻다 그랬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조선 후기.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은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상품 경제 발달. 상품 경제가 크게 발달했고, 두 번째는요, 신분제가 흔들렸다, 동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매관, 매직, 관직을 돈 주고 사는 것을 매관 매직이라고 하거든? 아시겠죠? 관직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한다라는 거야. 매관 매직이 성행하면서 세금을 걷는 제도, 삼정이 문란해졌어. 이걸 삼정의 문란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치? 이 삼정의 문란, 그래서 끝내 삼정의 문란을 시정해달라라는 농민들의 이 부르짖음에 조정에서는, 정부에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는 기구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게 됩니다.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게 된다. 정부가 주도하여 설치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설치는 했지만 큰 활약은 없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지. 자,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은 세도정치 축출 정책으로 첫 번째, 일단 철종 때 건세가였었던 안동김씨 세력들을 축출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동김씨 세력을 축출했다. 축출. 그래서 세도 정치를 타파하려고 했고, 세도가의 권력기구화가 되었었던 비변사도 어떻게 해요? 비변사도 폐지를 하게 되고, 서원은 어떻게 했어요? 서원 정리. 서원 정리 업적은 사실 흥선대원군만 있는 게 아니지. 누구도 있었지?
영조. 그치? 영조가 전국에 있던 이 서원을 약 700여 개로 줄였는데 흥선대원군은 그 700여 개에 있었던 서원들을 몇 개만 남겨놓고 아우 숫자 기억 잘해요. 47개. 전국에 있는 서원을 47개만을 남겨놓고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이었다고? 삼정의 문란이라 그랬었지. 그래서 그 삼정의 문란을 혁신적으로 개혁하려고 합니다. 이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쵸? 여기 전정, 군정, 그리고 원래는 환국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내야 되는 세금이 되면서 한정이라고 불려지게 됐어요. 전정은 토지에 대한 세금이었죠. 그치? 토지에 대한 세금. 밭 전자를 써서 토지세. 군정은 군역에 대한 의무에 대한 세금. 16세 이상부터 60세 양인 남성들은 군대를 가야 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오군영이라고 하는 직업군인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서 군대를 안 갈 수 있었어. 단 군대를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 그게 바로 군역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1년에 군포를 2필씩 내는 거를 시원하게 한 필로 탕감해주는 사람이 있었어. 누구였을까? 영조의 무슨 법? 균역법. 그치? 균역법으로 민생의 이 힘든 부분을 제대로 잘 다스려 주려고 그랬는데 관직을 돈 주고 산 이들은 어떻게든 그 한 필이라도 쥐어짜가지고 뜯어내려고 하는 거지. 16세가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군역의 의무가 없는 남성들에게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군포를 내게 했으며 더불어가지고 죽은 사람한테까지도 군포를 걷게 했었던 백골징포 바로 군정의 문란이었었다. 환곡은 우리가 이제 고구려 때 2차 시수업에서 이야기했었잖아. 고구려의 고국천황에 진대법이라는 게 있었죠. 진대법 뭐야?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빈민구제 정책이었었지.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태조 왕건 때 흑창이라는 이름으로 진대법을 계승하게 되었었고 고려의 6대 왕이었었던 성종 때는 어떻게 되었었다? 의창으로 개편되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 춘대춘합의 환곡이라는 제도 역시 어떻게 되는 거야? 문란해지게 되는 거지. 빌리지도 않았는데 갚아야 되는 세금화가 되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정의 문란은 어떻게 타파를 했을까요? 전정의 문란은 양전사업, 토지조사 사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는 방법. 군정은요, 조선왕조 500년 가장 파격적인 세금 수치 체제였는데 호포제라 그래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군포를 납부한다. 원래는 양반들은 세금을 안 냈거든요. 면세 혜택이 있었는데 양반들에게도 세금을 걷게 해가지고 양반들의 무엇을 샀다? 원성을 샀다. 환정은 사창제라 그래서 개인의 사사로운 창고를 열어라. 이런 사창제를 실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세두정치 축출에 대한 이야기도 빠르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비변사를 폐지시킴으로써 원래 정치는 어디에서 운영했었지? 우리가 조선의 중앙정치제도 관련해가지고 테스트도 봤었잖아요. 그치? 그때 비변사 말고 원래 조선의 권력기구, 정치기구는 뭐였어요? 그렇지. 의정부, 정치를 담당하는 의정부의 기능과 군사를 담당하는 이제 삼군부의 역할을, 기능을 다시 정상화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펼쳤었던 두 번째 정책, 대내 정책, 뭐가 있었어? 왕권? 그렇지. 세도정치기 때 왕권이 약화되자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왕권을 어떻게 강화했었는지 기억나요? 그렇지. 임진왜란 때 이제 불에 탔었던 경복궁을 다시 중건시키려고 하는 경복궁 중건사업. 이 경복궁 중건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복궁을 다시 짓겠대, 중건하겠대.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해? 백성들의, 그렇지, 노동력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백성의 노동력을 징발하고, 이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양반들의 묘지림까지 별목을 했었다 그랬어. 자, 그리고 돈도 필요하잖아. 이렇게 대대적인 대규모의 토목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은 물론이거니와 물적 자원도 당연히 필요하단 말이죠. 인적 자원은 백성들을 이렇게 착취해가지고 막 경복궁 타령이라는 노래도 있었단 말이야. 이 백성들을 착취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인적 자원을 채울 수 있어. 그럼 물적 자원은 어떻게 채우겠냐는 거야. 처음에는 원하면 납부하세요라는 이름의 일종의 기부금이 있었어. 기부금. 근데 기부금이라는 건데 마음이 있어야지 납부를 하는 거잖아. 그치? 내가 낼게. 흔쾌히 내가 납부하죠. 해야지, 원해야 납부를 하는 건데 어떻게 했을까? 강제로 징수한다라는 거야. 원하면 납부하세요. 일종의 기부금, 원납전을 강제로 징수하고, 세 번째로는요, 요거 당백전. 상평통보 100배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당 상평통보 100배의 가치가 있다. 당백전을 발행합니다. 당백전 발행. 여기까지 괜찮나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게 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여기는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대외정책. 흥선대원군 집권기가 몇 년부터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흥선대원군 집권기가 철종께서 세상을 떠났던? 그렇지. 1863년부터 10년이야, 딱. 1873년. 이때 이제 일어났었던 대외 정책들을 볼 것인데요. 이때 세계 서구 열강들의 여러 배들이 우리 조선의 바다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 대외 정책의 배경은 이양선, 모양이 다른 배들이 출몰하게 되면서, 서양의 배들이 출몰하게 되면서 그 내용과 명맥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대외정책 시작은요, 1866년이야. 1866년이 무슨 년이었는지 연호 기억나요? 그렇지. 병인년이었었지. 병인년에 이제 크리스트교, 천주교가 박해를 받는 병인박해가 일어납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맥락을 물어본단 말이야. 프랑스의 병인박해는 우리가 어디를 견제하고자? 부동항을 찾아가지고 남하하고 있는 나라. 2차 아편전쟁 끝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청나라랑 조약 맺는 것을 가운데에서 중재해주겠다고 했었던 그 러시아가 2차 아편전쟁 이후에는 베이징 조약을 통해 가지고 연해주라는 곳을 청나라로부터 할양받았어. 그러니까 연해주는 우리랑 가까이 있잖아. 그치? 우리나라 함경북도가 연해주랑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니 러시아의 눈에 한반도라고 하는 탐나는 얼지 않는 항구가 완전히 삼면에 둘러싸여 있는 그 반도가 눈에 들어왔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누구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그래? 프랑스를 통해서 견제하려고 그래. 그래서 프랑스에 도움을 요청해. 하지만 이때 프랑스 외교관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지? 프랑스의 선교사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었잖아. 그치? 근데 선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해? No! 맞아. 정치랑 종교는 그렇지. 예. 정치랑 종교는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종교인이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선교사 맞아요. 청나라로 돌아가서 이 사태를 프랑스에 알리게 된 거야.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네, 프랑스 선교사가 9명. 프랑스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렇지 천주교도 8,000여 명을
8,000명을 이제 사용시킵니다. 오케이? 자, 요게 이제 병인 박해 사건이었었고, 병인 박해는 1866년 1월에 일어났었던 일이야.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제너럴 셔머너 사건. 정확하게 이제 제너럴 셔머너 소각 사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1866년 7월에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었었죠. 기억나요? 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누가? 미국 상선이었었던 제너럴 셔머너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대동강을 진입을 해가지고 약탈과 사륙을 일삼습니다. 자, 그리 되자, 약탈과 사륙을 일삼게 되자 어떻게 됐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 그래서 우리 평양의 군민과 평안도 군수 누구? 박규수. 박규수 들어본 적 있는데? 임술 농민분기 당시에 안핵사로 파견되었었던 그 박규수가 바로 이 제너럴 셔머너를 소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양 군민들이 합세하여 제너럴 셔머너를 소각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제너럴 셔머너 사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한 2달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1866년 같은 병인년에 9월 달에 이번에는 병인 박해를 구실로 프랑스가 침입을 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우리가 병인연에 서양 세력들이 요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병인양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프랑스의 로즈 제독이 어디로 침입을 하게 되었었어요? 기억나? 강화도로 침입을 했었지. 그래서 우리 다원이가 틀렸었던 흥선대원군 대외정책 문제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고등학교 문제는 무슨 중심? 사료 중심이라 그랬었지. 그래서 프랑스 박물관에서 발견된 조선의 의궤, 외교 장각에서 발견된 조선의 의궤에 대한 그 사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를 맞히는 문제였는데 요거를 틀리셨더라고. 이런 식의 사료 중심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흔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자, 프랑스 로즈제도 어디로 들어왔다? 그렇지. 강화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강화도를 침입해서 이때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 멋지게 막아냈습니다. 어디에서? 문수산성, 정족산성. 장군의 이름도 기억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그렇지. 한성근, 그리고 정족산성이, 그렇지. 양원수.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3차시 수업에서 백제 부흥운동 이야기했었을 때 흑치상지가 임존성에서 나랑연합군과 맞서게 되면서 백제 부흥군을 이끌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근데 그거 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뭐 복신과 도침, 주류성, 뭐 안승은 뭐 이런 거 다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우리가 앞글자를 따가지고 외우기로 했어. 앞글자를 따면은 조금 수월하게 외울 수 있잖아요. 한문. 그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병인양요 때 이제 프랑스가 퇴각하는 프랑스군이 우리가 궁궐 안에 있는 도서관을 설치했던 게 정주였잖아요. 그래서 규장각을 설치했단 말이야. 규장각. 이거는 궁궐 안에 있는 도서관이라는 의미고 궁궐 바깥에 있는 도서관은 뭐라고 불렀을까? 바깥 외자를 써가지고 외교장각이라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강화도에 있는 외교장각에 있는 조선의
의궤를 약탈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박병선 박사님에 대한 이제 뭐 기사, 칼럼 등의 내용이 이제 사료로서 출제가 돼가지고 병인양요를 설명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병인년으로부터 2년 뒤 1868년에는 진짜 우리를 경악과 충격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맞아,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 그치, 부모님. 근데 이 오페르트라고 하는 독일 상인은 부모님의 묘를 도굴하려고 했습니다. 누구의 부모님?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그치? 오페르트 도굴미수 사건인데요. 오페르트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독일 사람. 독일의 상인 출신이었었던 오페르트가 조선에 통상을 요구했어. 근데 앞에 1866년에 있었었던 일들을 떠올려봐. 서양 세력들이랑 수교하고 싶어? 이거 지금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후, 병인양요, 누가 서양 세력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런 생각 안 들잖아,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의 통상 요구를 우리가 거절했어. 그러자 충남 덕산에 위치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원군 묘를 도굴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실패를 했지만, 우리가 무덤을 파헤치는 거를 두 글자를 뭐라 그래, 한자어로? 파묘라고 이야기를 하지. 파묘는 우리 조선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야. 지금도 예민한 문제야. 조상님의 무덤 함부로 팔 수 있다 없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없어. 조상님의 무덤을 건드리면 안 돼. 왜? 여러분들 그런, 요즘은 이제 대부분 화장을 해가지고 낯선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무덤을 이렇게 팔 때, 무덤 이제 묘자리를 파가지고 묻잖아요. 그치? 그때 구멍을 진짜 여분으로라도 하나 더 파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묘자리나 파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느끼는 지점인데, 남원군의 묘를 파려다가, 그리고 그것을 명분으로 통상을 요구하려고 하다가 결국엔 실패하고 만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큰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큰 사건, 어떤 사건이었어? 이 병인년에 일어났었던 제너럴 셔먼후 사건으로부터 약 5년이 지나고 나서 1871년 12년에 서양 세력들이 요란을 일으켰다 해가지고 신미양요, 카메라 살짝 옆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한 줄로 쭉 이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짠! 옆으로 왔어요. 자, 여러분들 신미양요입니다. 신미양요는 누가 들어온 거라고? 제너럴 셔먼후 사건을 구실로 왔거든? 제너럴 셔먼후 사건을 구실로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 왜 그럼 바로 안 들어왔어요? 미국 무슨 전쟁 중? 남북전쟁 중이었었다고 이야기했었지. 자, 그래서 미국의 로저스 제독이 강화도로 침입을 합니다. 아시겠죠? 강화도로 침입을 하게 된다. 강화도 노란색으로 썼어야 됐는데 두 겹 겹쳐 쓰기. 강화도로 침입을 하게 되어서 이때 진짜 파죽지세로 우리 초지진과 덕진진, 그리고 어디까지? 광성부까지 함락됐다 그랬잖아요. 광성부에서 미국이 맞서가지고 싸웠었던 인물 누구야? 광성부 전투 어제현 장군이었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앞글자를 따서 뭐라고? 라고 외우기로 했잖아. 한문광어, 그치? 한문광어. 자, 그랬지만 결국 광성부는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방송부 함락. 군수물자 차이가 너무 커요, 일단. 미국은 사망자가 고작 2명, 3명째 되지 않았는데 그들도 전쟁 중에 죽은 게 아니라 실족사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미국이 이대로 우리가 더 조선이랑 싸웠다가는 이 민간인들의 인명피해만 더 늘 뿐이다. 미국이 퇴각을 합니다. 미국이 퇴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제현 장군의 장군 수라고 써져 있는 자기 있잖아요. 수 자기를 약탈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간 대여하는 형식으로 반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선생님은 이 비타민 신봉자거든? 비타민을 한번 이렇게 다 메가도스로 이렇게 3000mg 딱딱 먹고 나니까 눈의 총명함이 이 총기가 살아나요. 네, 진짜 비타민 신봉자거든. 네, 역시 여러분들의 이 총명함을 위해 가지고 드렸습니다. 살아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같은 년 1871년 척화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척화비의 의미가 뭐라 그래서 화친을 배척한다. 우리 이미 병자호란 때 주전파와 김상원 그리고 주화파 기억나? 최명길, 김상원 전쟁을 주장한다. 누구랑? 청과 만주족과의 전쟁을 주장하는 세력 화친을 일단 지금 일시적인 화친을 주장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힘을 키워가지고 다시 청을 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주장하는 세력들로 나뉘었었어. 맞아, 아니야? 맞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한자어는 뒤에서부터 좀 봐줘야 되는구나. 이 부분 알고 있잖아. 그치? 척합이라는 건 뭐겠어? 화친을 배척하는 비석이겠지. 그치? 화친을 배척하는 거야. 자, 그래서 화친을 배척하는데 누구랑? 양이 서양 세력들이랑. 그래서 뭐라고 써놓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다른 서양 세력들이랑 친하게 지내서 안 되는 그 이유를 척합이에 썼잖아. 그치? 양이 침범. 양이 침범, 비전즉화. 주화를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일, 매국, 병인년에 시작해서 병인작, 신미년에 세웠다, 신미립 해가지고 우리가 척화비를 세우게 되면 무엇을 시작했다? 나라의 문호를 걸어 잠그고 교류를 하지 않는, 통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렇지. 세국 정치가 시작되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치? 자, 근데 그 흥선대원군의 집권기가 결국 이제 10년이 채 지나가지고 막을 내리게 되잖아.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던 시기에 왕은 고종이었어. 그의 아들 이명복. 고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었는데 이 고종이 왕위에 올랐었던 1863년 고종은 몇 살이었다? 이런 거는 진짜 기가 막히게 기억한다니까. 12살이라 그랬었지. 자, 12살에는 아직 이제 성인이 되지 않은 나이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이 이 수렴청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의가 없는데 10년이 지났으면 고종 몇 살이야? 22살이면 조선 나이로 성인이 아니야. 성인이지. 아니 이미 성인이 되셨는데 언제까지 대원군이 정권을 주도할 것입니까? 라고 해가지고 면함 최익현 이 흥선대원군 하야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하야상소. 근데 이 흥선대원군과 고종 사이에는 갈등이 좀 있었는데 흥선대원군이 펼치고자 하는 정책은 나라의 문호를 걸어 잠궈 서양 세력이랑 우리랑 친하게 지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했었던 쇄국정치 보수파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닙니다. 우리도 통상하고 항구도 여러 가지고 개화해야 됩니다. 통상 개화론을 주장했었던 이들도 있어. 고종의 아내였었던 명성황후 민비. 이 민비, 명성황후 민비는 또 여기는 개화를 해야 된다. 개화파. 진보파였었단 말이야. 근데 흥선대원군이 하야하며 정권을 주도하게 된 게 누구인 거야?
민씨를 비롯한 계합파 세력들이었었던 거지. 자,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하게 되니까 그동안 목소리 높여가지고 이야기하지 못했었던 통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통상 개화론이 대두되었습니다. 통상 개화론자의 대표적 인물은요, 임술농민봉기 당시에 안핵사로 파견되었으며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 소각 사건에 평양 군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제너럴 셔먼호를 소각했었던 그 인물 박규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박규수와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목격하고 온 인물 오경석. 그리고 세 번째 유대치, 유홍기, 중인 출신의 의관, 의관 출신의 중인, 유대치, 유홍기까지 있었습니다. 특히나 박교수랑 오경석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로 가서 무엇을 목격하고 왔다 그랬지? 양무운동을 목격하고 왔다 그랬지. 양무운동. 태곤이 양무운동 뭔지 알아 몰라? 양무운동. 낯설죠. 우리 중학교 2학년 올라오는 친구한테 낯설 수밖에 없어. 왜? 이거 우리 중2, 3학년 때 세계사 시간 때 배우는 거거든. 그치? 양무운동의 배경은 청나라 안에서 일어났었던 아편전쟁이야. 아편전쟁. 1차, 2차 아편전쟁을 통해 가지고 청나라가 동양의 호랑이였다가 이제는 종이 호랑이로 결국에는 전락하게 된다 그랬었지. 서구 열강의 이권을 침탈당하면서 식민지화가 되어가고 있었어. 그때 이제 프랑스며 영국이며 서양의 강한 이 군대 세력들이랑 부딪히다 보니까 배우는 거야. 아, 우리 중국의 체제는 그대로 두고 청나라는 왕정이잖아. 만주족의 소수의 만주족들이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는 체제에 청나라의 체제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신식 무기 기술만을 수용하자라고 하는 중체 소형을 내세웠었던 그런 통상 개화론이 대두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통상 개화론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또 무엇도 있어요. 우리 다른 나라랑 맺을 수 없습니다. 위정척사운동. 위정척사론도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어. 위정척사운동 선생님이 연도별로 구분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1860년 흥선대원군 집권기였죠. 1870년 그리고 1880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지어 놓는데 일단 1860년에는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우리 다른 나라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무엇하자? 전쟁을 주장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위정 척사 운동에서 척화주전론을 주장했었던 이들이 바로 기정진, 맞아요, 이항로. 그리고 1870년에는요, 이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흥선대원군 맞아, 하야하고 나서 우리가 나라의 문호를 열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1875년 운유호 사건을 계기로 1876년 우리는 무엇을 하게 돼? 강화도 영무당에서 조약을 체결하게 돼.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 조일수요 조규. 그치? 이 강화도 조약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개항 반대 운동으로서 나라의 항구를 여는 것은 곧 식민지화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개항 반대 운동. 서양 세력과 일본은 똑같다. 외양 일체론을 주장했던 흥선대원군 하야상소의 최익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강화도 조약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그리고 1880년대 위정척사 운동으로도 가볼 것인데요. 이 강화도 조약의 정식적인 명칭은 조일 수호 조규입니다. 기억나요? 자, 조일 수호 조규는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어떤 조약이었다? 불평등 조약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자, 그래서 조일 수호 조규의 첫 번째 내용은 일단 조선은 어떤 나라야? 그렇지, 자주국이다. 선생님,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거 좋은 거? 아니죠. 이제 알죠, 우리가. 왜? 조선이 자주적으로 다른 나라 제3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조선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뭐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청에 종주권을 부인하는 것이야. 물론 좋은 내용들이지만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일본이랑 관계가 우리가 일본이랑 뭐 이런 불평등 조약 같은 걸 맺었을 때 가운데서 야 그만 이건 아니지 라고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치외법권. 대부분 영사재판권의 형태로 치외법권이 규정되었었고요. 세 번째는요 해양 측량권. 우리나라 바다를 왜 무엇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 해양 측량권은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로 침입하려면 바다로 침입을 해야 되지. 그래서 군사적 군사기지들을 장악하기 위한 기반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양국은 15개월 이후 무엇을 파견한다? 수시로 사절단을 파견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수신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수신사를 파견한다. 오케이? 자, 이 수신사 내용이랑 관련해가지고 고등학생 친구들이 알아놔야 되는 건 1차 수신사로 파견되었었던 인물 김기수, 2차는요 김홍집, 그리고 3차는 이모군란 이후에 파견이 되는 인물인데요 박영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건 특히 2차 수신사로 파견되었었던 인물 김홍집인데, 김홍집이 일본으로 가가지고 중국인 항준시엔이 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와. 오케이? 조선책략을 수입하게 되는데 조선책략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조선아, 급박하게 변해가는 이 국제 정세에서 너네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를 견제하는 것이라 그랬어?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러시아를 견제하기에는 조선 힘으로는 혼자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청나라도 힘을 합쳐야 되고 일본도 같이 겸해야 되면서 심지어는 미국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미국 건국년도 기억나요?